윤석열 대통령과 예,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첫 외국 순방에 나섰는데 이번에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동안 지금 해외 순방에 나서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다자 외교 무대, 나토에 간 게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가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나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공간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가서 그러니까 한국 국가 원수로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다자 외교의 어떤 체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유엔 지금 연설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9월 8일 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9일 날 그 런던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앱이 그게 이제 사원입니다, 사원. 그러니까 그 사원은 이제 그 교회기도 하지만 거기가 이제 묘지기도 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앱이 이제 그 지하나 바닥에 보면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묻혀 있어요. 왕들도 있고 뭐 여러 하여튼 그 영국을 움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앱이 여기에 이제 묻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제가 그 전에 여론을 좀 보니까 왜 가냐. 그 다음에 뭐 또 김건희 여사 외유냐. 막 이런 식으로 김정숙 여사 외유 많이 다닌 거 빗대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파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영국 여왕은 그 엘리자베스 2세는 특별히 그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군주였어요. 그래서 영국민들이 그 자기와 정체성을 상당히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이 사람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영연방 국가가 지금 50몇 개국이 있습니다. 영연방이. 그 영연방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거의 한 그 시대를 사실은 그 70년 가까이 지금 군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부터 국민들한테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한 이제 그 장례식이 아니고 사실 이런 장례식은 다시 있기는 어려워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 그 운구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잉글랜드의 왕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왕은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시신이 먼저 스코틀랜드의 벨모아 그 성이라는 그 별궁이에요, 별궁. 별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에든버러가 스코틀랜드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 와서 또 이제 거기서 미사를 하고 거기서 하루 동안 스코틀랜드 국민들한테 이제 시신을 공개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와가지고 그 버킹엄 궁이라는 정궁에 이제 국사를 보는 우리 같으면 경복궁 같은데요. 거기에 와서 또 잠깐 있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고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때 전 세계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뭐 바이든도 가고 일본의 왕실 있으니까 가고 그러는데 영국 왕실이 현존하는 가장 큰 왕실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자체만 보면은 세계 뭐 한 4위, 5위 국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영연방까지 합치고 이러면은 가장 큰 왕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서 다자 외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2,000명의 VIP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호도 어렵고 그 애비가 옛날 건물, 중세 건물이기 때문에 좁단 말이에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게 한 역사의 현장이고 사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기 어려워요. 찰스 3세가 됐지만 어머니처럼 존경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좋은 경험하는 거. 유럽은 아직도 유럽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경험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뉴욕으로 가서 유엔 연설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 카나다 트루도 이제 총리하고 회담하고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유엔 여기도 다자 외교 무대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국제 관계가 전에처럼 뭐 양극 관계도 있지만 또 다자 간에 많은 협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다자 외교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기 아마 대통령실 발표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G10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 국가의 그 역량에 걸맞게 국제적인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개발 국가의 뭐 이게 개발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걸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서울에서 한번 했잖아요. 예.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지금 IRA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하도 심하니까 미국 그 전기차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그렇죠. 제도가 있는데 우리 빠져버렸어요. 현대차는 빠졌죠. 네, 그래가지고 현대기아차 7,500불 차 한 대씩 깎아주는데 난리가 엄청난 났어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중국 애들은 스웨덴의 그 차량 있잖아요. 볼보. 그 중국이 샀어요. 근데 그 볼보는 또 들어갔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권도 교체되고 그랬습니다만 수선하고 이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거기 가서 이걸 좀 이제 한국도 넣어달라고 아마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니까 법을 이제 뭐 보완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엔 총회 주제도 워터쉐드 모멘트라 그래가지고 분수령 물이 이제 강물이 갈라지는 이런 그 분수령을 해가지고 세계 글로벌 이슈들이 막 변화하잖아요. 지금 뭐 이게 그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가서 참여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슈가 이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게 한미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뭐 국내 통화가 달러가 충분하다 해갖고 별로 거기다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우리가 달러당 1,400원까지 지금 거의 육박해서 유학생들도 어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 투기 세력이 장난을 칩니다, 한국에서. 뭐 달러를 팔았니, 사니 이러기 때문에 통화 사업 같은 거 한번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뭐 투기 세력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미국 자체가 통화를 이제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만약에 성과를 이뤄낸다면 그러면 큰 이제 성과가 될 것 같고요. 캐나다 성과를 좀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교섭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도 이제 유엔 무대에서 만나는 거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식 이제 그 회담이 될지 아니면 잠깐 이제 뭐 스탠딩 한데 비공식 회담. 콜 어사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약식 그러니까. 회동. 약식 회동 그렇게. 잠깐 불러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단어 찾아봤어요, 오기 전에. 그랬더니 풀 어사이드에 끌어당기, 옆으로 끌어당기. 저 회의하고 있는데 옆으로 끌고 나와서 잠깐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하고 해서 이제 한일 관계도 조금 이제 더 이제 격을 높이고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가 국제 외교 무대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 하기는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총리라 하면 그 남편도 다 가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선진국들의 외교 무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하고 또 뭐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또 국제 무대에서 이제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뭐 제2 부속실을 없앴습니다만은 그에 준하는 뭐 팀이 있어야지. 이번에 또 가서 구설수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 또 뭐 이게 불을 켜고 뭘 뭐 흠결 없나 뭐 비난할 거 없나 이거 찾아내려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그게. 어제 지난번에도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그 보석 악사살이 그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이인mon가 인사비서관 부인을 사적으로 또 동행해갖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됐었죠. 그게 이제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사적으로 누구를 데려가서 왜냐면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도 부활하고 윤 대통령이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약으로 없앤다 해놓고 대통령 돼서 또 부인 위해서 만든다 이러면 뭐 비판할까봐 못하는데 국제 무대 자체가 국제 외교 무대 자체가 그냥 그 간단한 보조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배우자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가면 다 있고요. 그럼요. 거기 가서 전부 뭐 외국으로 외국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왕 왕비도 상대해야 되고 지금 여기 영국 가면 당장 상주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찰스 3세 봐야죠. 카밀라 파커스 이제 왕비죠. 왕비도 봐야 되죠. 뭐 거기 왕자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의전을 누가 잘 가르쳐 줘야지. 지난번에 스웨덴 국왕 만나러 가가지고도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몰라가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니까 스웨덴 국왕이 이쪽으로 오라고 땡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는 이제 코디네이트를 붙여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 무대, 국내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경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 받아서 이제 좋은 활동을 의전에 전문가가 붙어야죠. 그냥 사인이 붙으면 안 돼요. 그 지역 잘한다 해갖고 그 사람이 뭐 의전을 압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이 좌파에서는 팔을 흔들고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데 가서는 정중하게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하고 그걸 연습도 해보고 그래야 하거든요. 여담이 말씀하신 대로 연습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데 여담인게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남자 같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우리가 뭐 본 적은 없지만 그 걸음새가 남자같이 틀틀틀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좀 빨리 이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하여튼 간에 이제 청와대도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조직을 좀 세부 마무리까지 다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 직원 첫 조에 늦었어요, 이거. 그렇죠. 늦었죠. 100일이 지나가지고 첫 조에 한다는 게 그것부터가 문제고. 자기들로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좀 이번에 50여 명 행정관을 물갈이하고 리스타트, 다시 재출발한다. 그런 차원에서 추석 연휴 끝나고 첫 이 전 직원 조회를 한 것 같은데 김대기 실장한테 힘이 실립니까? 어떻습니까? 흐름은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윤핵관들이 자기 사람들 너무 다 넣어놓고 그런 면은 있죠. 자기 단톡방에다가 대통령실에 막 글 올리고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강을 이제 잡은 거죠. 50명 가까이를 교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잘 됐고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사실은 지금도 대통령실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가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확보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훨씬 더 그립이 세지겠죠. 세지는 거죠. 그래서 다 모여 해가지고 지금 군기를 한번 기강을 확 좀 잡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나 멘탈리티가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계속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자기 본인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좀 그립 센 사람이 잡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리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또 끝에 가서는 좀 흐지부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역시 공무원 출신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좀 바꿨어요. 그 이름도 바꾸고 정책 수석,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를 좀 보강해서 왕수석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은 말 많이 한다고 누가 또 댓글에 적어놨던데 이게 그 정책 어젠다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를 약간 더 급을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홍보기능 국정홍보기능은 지금 그 강훈이라고 조선일보 출신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부처별로 공보강이 다 있고 보도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은 그 정책과 그 대통령실과 그 부처의 공보를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가져갔어요.
국정홍보비서관. 네, 국정홍보비서관을 이제 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이제 정책 위주로 가겠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관섭 수석이 국정기획수석 원래 산자부 출신 아닙니까? 한수원 사장도 하고 그리고 무역협회 상금 부회장 하다가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책기획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없앴지 않습니까? 뭐 자꾸 축소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 정책실장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는데 그걸 또 부활을 시키지 못하니까 국정기획수석이라 해가지고 조금 수석보다는 약간 상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약에 좀 줄인다고 했더라도 늘 필요 없으면 늘리면 되는 거고 있었던 것도 줄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에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공약 그런 생각이 대해서 들어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다르고. 그럼요.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청와대를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는 뭐 운동권도 너무 들어가고 거기에 뭐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비대하니까 자기는 이제 축소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한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 짜가지고 오지만 다 청와대 보고하잖아요. 대통령실한테. 대통령실에서 또 이 정책 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다 보고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복지에 돈을 좀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창업에 돈을 좀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대통령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아까 제2부속실 문제도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 근데 아까 여기 정책수석 그 괜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 간에 하도 싸우니까 조율하려고 이제 경제수석 위에다가 정책수석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릴 건 다시 살리고 요번에 보니까 뉴미디어 비서관 같은 게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뉴미디어 비서관이라는 게 우리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고 유튜브 같은 데 보내고 이러는 건데 그건 사실은 홍보수석실에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렇게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옮겼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의 기능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고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최적화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보지 말고 사실 이번엔 주로 뭐 밑에 비서관들하고 행정관들 바꾸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이 하고자 하는 일, 업무 또는 목표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능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과 김대기 실장이 공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꾸준히 비판이 돼 왔습니다만은 아래 뭐 행정관들 몇 사람 쳐낸다 해가지고 유능하게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문제는 윗대가리들이 무능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조직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제2부속실도 없애고 정책실장실도 없었는데 인원은 처음에 한 200 몇 명으로 시작돼가지고 벌써 420명으로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그거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찰이라든가 사정기관을 장악을 못 해갖고 지금은 완전히 뭐 독립적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사도 제대로 경찰 수사하고 하는 건데 뭐 조율도 안 되고 파악도 누가 책임지고 파악해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시 내리고 보고 받고 개선 지시를 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자꾸 안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을 축소하고 이렇게 간소한 작은 정부로 출범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겠다든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신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이 운영이 안 되고 국정의 동력이 상실할 정도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뭐 쇄신을 하고 리스타트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하는데
행정관들 지금 50명 보냈다 그러지만 거기 또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료 집단한테 또 쌓여버리면 대통령이 거의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주로 있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국정 전체를 이제 그 아우를 만한 인맥의 풀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저렇게 이제 꾸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검찰 라인을 좀 넣었는데 검찰만 쓰냐 또 비판이 나오니까 그 사람조차도 또 눈치 보고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고 자기 인맥이 작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대통령실부터 사실은 여러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 모아야죠. 모아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를 하면서 더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기정 그 홍보기획비서관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홍보기획을 따로 하는 거죠. 아까 국정홍보는 이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갔죠. 조선일보 출신 그 강훈 비서관은 그렇게 이제 업무가 분리되고 여기에 이제 뉴미디어 비서관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변인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인선 대변인은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옮겼고 마땅한 대변인 부대변인 물색이 급으로 안 지금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재명 그 동아일보 출신 이재명하고 KBS 출신 여기자 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자 출신이. 그리고 부대변인으로 쓰고 지금 대변인이 없긴 없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이 심기일전에서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전직원 조회도 하고 그러면서 뭐 모두가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일해달라 김대기 실장이 주문도 했던데 뭐 그런 자세를 갖고 대통령실이 좀 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